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실질금리, 금융위기 이래 최대치 기록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를 주제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금리 동향 어떻게 될지, 금리 동향에 맞춰서 투자 시장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제 다뤄볼게요.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계좌가 녹는다.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ETF 7일 동안 30%대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서학개미들이 투자한 게 바로 이제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랑 엔비디아 2배 레버리지 상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많은 손실을 봤다라는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미국 주식 쪽에서. 근데 주식 투자에 사실 실질금리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요걸 좀 이제 간과하고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실질금리 그리고 금리 동향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실질금리가 지금 현재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6%대 정도 수준 되려나요? 근데 실질금리가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치 수준까지 도달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실질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거 어떡하라고?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세히 제가 한번 실질금리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요 실질금리 트렌드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쇼크 때도 실질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 쇼크 터지고 쭉 실질금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기 좀 얼마 안 남았을 때부터 실질금리가 쭉 내려가더니 금융위기 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즉 실질금리라는 게 경제위기 전후로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런 움직임이 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실질금리 쭉 올라가다 지금 고점 수준에 있는데 이게 금융위기 당시 직전 수준하고 비슷하니까 이거 그러면은 뭐 당장 위기가 안 터지더라도 얼마 안 가서 뭔가 진짜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실질금리가 대체 뭐길래 도대체 위기 전에 올라가고 위기 후에 떨어지고 하는 걸까?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스터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질금리라는 거에 뭐냐면은 실질금리는 금리에서 마이너스 물가 한 거예요. 금리가 5%고 물가가 3%잖아요. 그럼 실질금리는 2%입니다. 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높아지면은 실질금리가 형성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고 물가가 1%예요. 실질금리는 9%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은행 가서 예금을 하거나 국채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거의 무위험한 자산을 투자를 할 때 금리라는 걸 적용해서 받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금 이자를 3%를 받는다고 친다고 해볼게요. 예금 이자가 3%인데 물가가 1년에 6%씩 올라요. 근데 예금 해봤자 손해겠죠. 왜 그러냐? 금리 3%를 받아서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물가가 6% 오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3%나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자를 받는 금액의 2배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예금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럼 실질금리가 이게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금리보다 물가가 더 비쌀 정도인 수준이 되면은 이거 뭐 예금해봤자 손해니까 사람들이 다 투자 시장으로 오게 돼요. 근데 반대로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때 예를 들어서 금리가 뭐 6%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금리는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쓰고요. 이제 선진국에서는 채권 시장의 시장금리를 활용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금리가 6%고 물가가 2%예요. 그러면은 4% 정도가 실질금리라는 거죠. 물가를 감안하고서도 이자를 받으면 무조건 돈이 남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투자라는 걸 해야 될까요? 굳이 위험 부담까지 하고 나서 물가를 제외하고도 이자를 해서 돈이 남는데 왜 굳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 뭐 월 연에 4% 가지고 만족을 하겠나? 내가 10% 20% 정도 수익 내야지. 뭐 50% 100% 수익 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기관 투자자지 개인들이 아니잖아요. 기관들은 무위험 차익으로 4%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관들은 자기 돈 안전하게 불려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못하러 굳이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면은 기관들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빠져나가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지면 시장이 고점을 찍고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플러스면 안 된다. 플러스면 안 좋다. 시장에 압력을 주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실질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경제 위기가 터졌었습니다. 2020년 전에도 쭉 떨어지더니 코로나 쇼크 터졌고 금융위기 때도 쭉 떨어지더니 금융위기가 터졌죠.
있었죠. 지금은 아직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상태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금융위기가 이렇게 시작될 수 있겠죠. 근데 요런 이제 그러면 이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트렌드가 언제쯤 벌어지냐? 금리 인하쯤 돼서 금리 인하 좀 지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요게 이렇게 쭉 실질금리가 잡히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발표가 벌써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까? 요게 좀 동향이 또 궁금하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금리뿐만 아니라 그냥 금리라는 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좀 봤을 때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할수록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하는 것보다 시장의 하락폭이 훨씬 더 강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보다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때 훨씬 더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리 인하가 빨리 진행될수록 주가는 더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우리가 일단 요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가 중요하잖아요. 또 왜 그럴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자, 금리를 조정하는 기관이 어딥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은 연준이죠. 어쨌든 연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유럽은행이고 한국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고 다 결정을 하니까 연준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금리를 올리고 내출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 이걸 가파르게 낮추는 이유는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받침대를 주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걸로 이제 경제를 조금 이제 뭔가 경제를 좀 잘 받쳐줘서 주가가 덜 폭락하거나 내지는 천천히 뭔가 이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주가가 강하게 이제 내리꽂으려는 거를 조금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왜 그러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200만 유튜버인 밋 케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금리 관련해서 TS 롬바드랑 도이치뱅크 이 두 가지 기관에서 나온 금리 동향 전망치를 갖고 와서 이렇게 분석을 해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을 우려하게 만드는 몇 가지 경고 신호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낙관적인 관점, 비관적인 관점 둘 다 동시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도이치뱅크 쪽 자료부터 보게 되면은 최근 가계 고용,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 거는 이제 연준, 즉 미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연준에서 뭘 보고 결정을 하냐? 이 금리라는 거를 물가랑 고용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중요하겠죠. 물가가 잡혀가는지 고용이 좀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는지 이걸 위주로 보게 되는데 실업률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금리를 더 빨리 낮추려고 합니다. 보통. 근데 고용이 잘 나왔어요. 실업률도 약간 소폭 감소했고 가계 고용도 꽤나 괜찮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0.25 아니면 0.5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지금 낮출 거거든요. 9월에. 근데 0.5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도이치뱅크에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뉴욕 연준 회장, 연준 이사 금리 빅스텝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는 9월 18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인데 이때 금리는 0.25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금리가 천천히 인하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저 데이터에서는 금리를 가파르게 인하하면은 시장도 좀 이제 가파르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0.25씩 인하를 할 거니까 그럼 시장도 좀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시장이 떨어지고 나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금리를 이렇게 인하할 거라고 일단 도이치뱅크에서 보고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0.25로 할까 하다가도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 직전에 갑자기 시장이 막 하루에 10%씩 깨지고 막 5%씩 깨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금리를 0.5 인하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서 CPI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수요일 9시 반에 나오게 되는데 요걸 이제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요걸 봐야지 조금 더 금리 전망치가 확실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페드워치 봐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 전망하는 이제 기대치는 0.25% 낮출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고용 데이터는 연준이 금리를 0.25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유지할 가능성을 높인다. 0.25만 낮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고용 데이터가 지금 조금 개선이 됐었는데 지금 고용 데이터가 처음 발표될 때 높게 나왔다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 침체의 정의는 3달 연속으로 민간 고용이 감소했을 때, 즉 정부 쪽에서 고용한 이 공무원들 고용하거나 이런 거 말고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고용한 것들이 3달 연속으로 감소하게 되면 그때 경제 침체인데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데이터가 결국 좋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속될지는 의문이고, 현재 나온 데이터도 이제 지금 고용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좀 미지수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TS 롬바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도이치뱅크와 또 다른 기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연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 경제 침체를 막을 수 있을까나 어쩔까나 이게 결정이 될 거다. 슬롬바드는 자체적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차 분석을 해봤을 때 4분기 정도 되면 경제 침체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4분기면은 10월부터예요. 그렇죠? 그럼 10월이든 12월이든 언제든 뭐 몇 달 안에 터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분기까지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3주 안에 경제 침체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좀 실수를 범하게 됐을 때는 약 3주 이내에도 경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연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금리를 요번에 0.5% 안 낮추면은 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면 경제 침체 시작될 거다. 근데 이 주가라는 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기대감,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침체가 이제 터질 것 같으면은 주가가 미리 그 전에 이제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먼저 떨어지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고 이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은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게 뭔가 바닥에서 매수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경제 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고점을 찍는 신호가 아닐 수 있겠느냐, 고점을 찍은 신호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TS 롬바드는 가능한 빨리 빅스텝 해야 된다, 가능한 빨리 금리 많이 낮춰야 된다, 우리 경제 분석하는 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지금 금리 이렇게 낮췄다가는 이거 사단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주가에 지금 경기 침체가 반영이 안 돼, 경기 침체 반영됐으면 빨리 더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약하다, 그러면서 경제 침체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 앞으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나 차라리 빨리 되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들 상당히 꺾이는 상태고, 연준이 0.5,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연준이 0.25 인하할 건데 이거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S&P 500은 조금 이제 투자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나스닥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에서는.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장기채 비중을 늘리고 그에 비해서 조금 이제 기간이 짧은 단기채를 단축을 시켰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거고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금리를 낮추는 게 왜 낮춘다 그랬죠? 경제가 악화되는 부담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고 했죠. 근데 그럼 금리가 낮아졌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투자 상품이 뭐냐면 채권입니다. 채권.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금리가 현재처럼 5%대인 시대에 채권이 발행되면 얼마예요? 이자가 5% 이상으로 나오겠죠. 근데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금리가 막 1%대로 돌아왔어요. 제로 금리에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발행되는 채권들은 어때요? 기준이 되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도 낮아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은 막 1%대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5배가 더 이제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투자한 채권은 그대로 여전히 이자가 5%대 이상이기 때문에 어때요? 내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이자가 높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만기 전에 채권도 언제든지 채권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돼서 결국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채권에서는 수익이 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길면 어때요? 길면 길수록 오랫동안 고금리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채권의 가치가 장기적인 채권일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국채에서 30년물 국채로 채권 시장에서 지금 투자 비중이 늘고 있다는 건 경제 침체가 매우 강하게 올 거고 지금 이제 시작되기 일부 직전이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원자재 쪽에서는 구리 투자를 줄이고 금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구리는 경제가 좋아질 때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아질 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그런 동향은 이제 안 좋게 보면서 금이라는, 즉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비중을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나스닥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은 조금 이제 투자를 조금 이제 줄이거나 이렇게 좀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안전자산 비중을 좀 늘리는 추세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펀드 매니저들 동향을 보게 되면은 7월 이래 지금 거의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주식 투자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요번에 시장 빠질 때도 주식 투자 비중 많이 줄였었는데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좀 낮은 수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장이 기관들이 이렇게 팔아치울 때 시장 지수가 한 달 전쯤에 막 10% 이렇게 빠졌잖아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이제 쭉 회복이 됐었는데 그 회복된 게 기관들도 매수를 했긴 했지만은 개인들이 매수하는 걸로 대부분 다 올렸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그때 거의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관들이 계속 안 들어오고 기관들은 팔고 나가는데 개인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어때요? 개인들이 매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지수의 상승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 하락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헤지펀드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이제 골드만삭스의 프라임북을 보게 되면은 헤지펀드가 지금 2023년부터 현재까지 투자 비중을 크게 안 늘리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헤지펀드들이 3개월 동안 시장에 안 들어왔다. 지난 13주 한 달 조금 넘는 기간들 중에 그러니까 3달 좀 넘는 기간 중에 3달 동안 13주 중 12주 기간 동안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주식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금 제가 다른 데이터로도 과거에 보여드렸지만 반도체 비중을 3분의 1을 줄였어요. 반도체 쪽. 근데 반도체 쪽 뭐 있어요? 엔비디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막 주식이 막 미친 듯이 떨어지고 막 엔비디아 투자하는 사람 비명 지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다. 기관들이 안 사니까 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 지금 현재가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거대한 대공황이나 하락장의 출발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밖에 안 왔는데 아직은 한참 동안 더 떨어질 양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크로 경제를 분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한 발 늦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늦은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라. 다 정리하고 시장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투자하실 때 감안을 하시고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다. 뭔가 지금 서학개미 매수하는 종목들 보면 다 엔비디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뭐 테슬라 뭐 몇 배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 투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사실은 리스크가 되게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막 무턱대고 돈 넣었다가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신 방향성, 투자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 좀 재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